오늘은 전국이 소나기 소식 없이 종일 맑은 날씨 속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에서는 오늘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이 맑겠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2도입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사직을 잃게 됐고요. 앞으로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 수감됩니다. 김경수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4년여에 걸친 드루킹 킹크랩 재판 5분 전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여야 당대표들의 토론 배틀, 송이대첩에서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과는 다르다,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여가부 폐지, K방역, 두 대표의 설전 팽팽했는데 어땠는지 이슈 티키타카에서 설전 이어가 보겠습니다. 120시간 노동 대구 밀란, 윤석열 전 총장의 말실수 논란 이어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딸 아파트 매입 논란, 아빠 찬스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패북 정치도 시작됐는데 이거 괜찮을지요? 홍준표 의원은 연일 대선 공약 내놓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최재형 지지율을 두고 신상효과라고 폄하했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남녀 공동 복무제 들고 나온 하태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중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또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거리두기 잘하면서 보양식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먹어야 됩니다. 더울 때 이럴 때 잘 챙겨 먹어야 더위 잘 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힘나는 일 좀 알려주세요. 힘나는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돌발 퀴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요.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네요. 네, 1784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 저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넘어섰습니다. 네. 서울만 600명 가깝고요. 이 경기도가 450명, 인천 126명 등 수도권에서 1175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도 적지 않습니다. 네, 부산에서만 100명이 나왔고요. 이 경남 86명, 대전 72명, 제주도 34명이 나오는 등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청해부대원들이 무사히 귀국을 했는데 이 확진자들은 내일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확진자 최다 기록을 또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들은 귀국 후에 이 재검사를 받았는데 알려진 것보다 2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확진자는 270명이 됐습니다.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백신 예약 시스템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50대 초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고 어제는 그 69년생부터 71년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예약 시작 초기에 접속 지연 그리고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오류가 너무 잦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참모진을 질책하고 빠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예. 이 지금으로서는 시스템 서버 증설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증설을 하더라도 8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요. 당분간 이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50대 초반 국민들 모두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8시, 9시에 몰려서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려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아무튼 8시부터 연다고 하면 8시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책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네, 좀 빨리 바꿨으면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단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된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이 김경수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무죄 판단이 유지가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직후 도청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민주당은 아쉬움은 크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라면서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잠시만요. 문 정권의 정통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2012년, 2017년에는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을 정치에 총동원해가지고 여론조작을 했던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군과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말이 정치한다고 말이 이렇게 바뀌셔서야 본인이 이 민간인과 그리고 이 정부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이런 법 집행의 정도 차이를 분명히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또 딸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또 아빠 찬스 얘기가 나옵니다. 네, SBS는 어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19년 큰딸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큰딸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 무역업에 종사했던 최재형 전 원장의 장인이 지난 2015년 별세했는데 그때 이 최재형 전 원장의 부인 등 형제에게 강남구에 빌라 한 채를 상속을 했고 최재형 전 원장 측이 이 빌라를 처분해서 그 2억 원대의 예금이 1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4억 원을 딸에게 빌려주고 딸이 강남 아파트를 샀다라는 건데요. 이 보도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이 최재형 전 원장은 차용증도 썼고 연이율 2.75%로 이자도 받았다면서
위법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집 살 때 뭐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 정치인, 지도자들한테는 또 여기에다도 잣대를 갖다 댑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본인들도 상속받은 재산을 이 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게 한 뒤에 이 재산을 증식하는 그 이른바 편법 상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아빠 찬스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반인이면 뭐 지나갈 일을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검증 뭐 나오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가족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은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최재형 전 원장의 입양 사실을 전해 듣고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이 얘기는 더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얘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으로 비판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이 말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런 또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민주당 인사지만 이분의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오늘 국민의힘 중진들이 불만을 쏟아냈다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YTN에 출연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압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당 외 주자였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돼서 이미 비빔밥은 거의 완성됐다며 지금 당근 정도 빠진 상황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근 논란 또 시작됐습니다. 네, 이에 진행자가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당근과 시금치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동연은 시금치예요. 네, 이 논란이 되자 이준석 대표는 당근 없이 비빔밥 안 먹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단 중진회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당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는 권성동 의원은 이 범야권 유력 후보가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홍문표 의원은 국가의 기본 틀인 정부 부처를 개편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표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선거 전에 내놓을 공약과 집권한 뒤 해야 할 공약이 있는데 마구 쏟아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입, 이준석의 입이 계속해서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들한테 특히 많았었는데요. 무혐의 처분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양양자 의원은 지난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땅에 대한 이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양양자 의원이 회사원 신분이어서 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인과 시흥의 땅을 사들였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고요. 이 서영석 의원은 이 경기도 의원 시절에 매입을 했지만 매입 시기는 이미 개발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사건 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개막하는데요. 지금 일단 도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1,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올림픽 관계자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쿄의 확진자만 1,400명 가까운 겁니다. 일본 전체는 3,000명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체조 선수도 확진 판정을 받자 이 미국의 USA 투데이가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여자 체조 선수가 전관왕 노리고 있는데 지금 돌덩이 크게 튈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회식의 음악 감독이 오야마다 케이코라는 그 일본의 유명 작곡가인데요. 네.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이 장애인인 자신의 반 친구에게 배설물을 먹였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잡지 인터뷰에서 자랑처럼 늘어났다가 이 최근 문제가 됐습니다. 자랑했더라고 자랑. 네, 이 문제는 사실 음악감독 선임 때부터 불거졌는데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감싸다가 결국 사퇴를 시켰습니다. 예. 또 대회 스태프로 일하던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마약 소지로 체포되기도 했고요. 예. 경기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동료를 성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캔들 올림픽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간다 역도 선수는 벌써 경기보다는 취직하겠다고 벌써 사라졌답니다. 네. 참 이게
방역 잘 지키고 있는지 참 자가격리는 잘 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보훈처가 부당 등록 보훈자에게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요? 네, 이 감사원은 오늘 이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총 183명의 부당 등록 보훈자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은 총 1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BTS가 대통령 특사로 유엔에서 활동하게 됐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를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제76차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환경과 빈곤, 불평등 개선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지쳐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방탄소년단이 국가 위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코로나 문제로 많은 세션이 줄어들고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이 부분에서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TS를 특사로 보내서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커지겠네요. 네. 프로골프협회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KPGA 지회는 오늘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복 2차 가해를 하면서 노사관계 악화를 방관하고 있다며 8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KPGA 소속의 모 부장이 이 동성인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작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영진이 피해자에게 이 피해자가 언론 대응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를요? 네, 이 더욱이 사측은 남자끼리 이해해주면 되는 걸 자꾸 언론에 내보내서 협회 위신을 떨어뜨린다라며 2차 가해를 하거나 이 다른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렇게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이 1년여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도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편법적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끼리 이해해주면 되는 걸 왜 자꾸 언론에 내보내냐고요? 성추행이니까 그렇죠. 범죄니까 그렇죠. 내보내야죠. 올해 2분기 대형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20명이나 됩니다. 네, 2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2분기에 총 2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대 건설사니까 그러니까 큰 건설사 현장에서 이 정도입니다. 네, 큰 곳만 그렇습니다. 예. 산재 거의 대부분은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대형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6-7명씩 사망을 한 셈입니다. 네. 다만 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총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영향입니다. 다른 건설사는 어떻습니까? 네, 뒤이어 대우건설에서 총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그 유수의 9개 건설사에서 1명씩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국토부는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현장 중 163개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을 벌였는데 15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게 됐습니다.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배공님께서 IT 강국이라면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프로그램 제대로 못 만들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2032님께서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여유롭게 접속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접속했더니 너무 불편했는데요. 접속 오류 확인하고 푹 자고 아침에 접속하니까 2번 만에 예약 성공했습니다. 백신 충분한데 선착순 너무 열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혜로운 해법이네요. 그러니까 8시 때는 많이 몰리니까요. 조금 이따가 하시면 좀 편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123님께서는
주 기자님, 이 시국에 연봉 안 깎이고 소폭 올랐습니다. 다른 해라면 인상률에 불평했을 텐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운 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운 내십시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8km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기흥동탄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기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더 가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홍천 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까지 짧게 밀리고요. 이후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구간에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입니다. 복정과 수소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고장난 차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도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고장난 차량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시사천재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을 위한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각국 정상급 인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방문이 확정된 정상급 인사는 프랑스 대통령 이 사람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대롱대롱, 2번 마카롱, 3번 마크롱.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대롱대롱, 2번 마카롱, 3번 마크롱.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분위기 확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 너무 많아요. 10명이 넘습니다. 어떤 공약 들고 나왔는지, 왜 대통령이 되려는지 주진우 라이브에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핫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무슨 일로 바쁘세요? 뭐 최근에는 요 며칠간은 안보 문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하고 청해부대 얘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처음 안보 이야기 사이버 안보. 네. 사이버 세상은 지금 북한한테 거의 무장 해제 상태예요. 북한이 놀이터예요. 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어디든지 지금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 상태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정원 할 일 안 한다. 예. 사이버 안보청 만들어야 된다. 네. 북한에 사이버 도발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또 보면 이제 코로나도 무방비잖아요. 우리 군. 청해부대. 네. 사실상 100%거든요. 그 나머지 안 걸렸다는 사람이 안 걸린 게 아니라 나은 거예요. 걸렸다 나왔어요? 젊으니까. 네. 걸렸다가 이제 음성이 된 거고, 또 최근에도 보면 그 출산이 너무 적어서 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네. 그 병력 숫자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녀 공동 복무제, 네. 여자도 군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안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자도 군대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도 군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예. 오래됐잖아요. 네. 거기는 군대 생길 때부터 예. 여성들이 함께 징병이었는데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네. 젊은 그 청년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함께 부담을 지지 않으면 네. 안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향을 보면 한 해 신병이 한 22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50만 병력 유지하려면.
근데 2025년에요. 딱 20세 되는 청년이 22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86학번인데 우리 때는 현역 판정률이 60%였거든요. 네.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90% 넘어요. 네. 이제 거의 100% 가야 될 상황인 네. 거죠. 그렇게 되면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네. 사고도 많이 나고 국방부가 사고 뒤처리하느라고 바쁜 거죠. 최근에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 부담을 여성들이 함께 지는 인구의 급감으로 어쩔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성도 함께 그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까? 임신한 여성은 출산한 여성은 면제해준다. 이 발언 두고 또 논란이 큽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맞아요. 괜한 트집을 잡는 건데. 괜한 트집이요? 지금도 요군이 많아요. 네? 지금도 요군이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죠. 제가 청해부대 있잖아요. 예. 제가 청해부대 가봤거든요. 네. 그 배 위에도 올라가 봤는데 여군들이 거기도 한 10몇 명 있더라고요. 예. 잘해요. 잘하죠. 잘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자 군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니 애 낳았으면 네. 그럼 어떻게 생이별을 시켜요. 네. 애 키워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징병제가 1년이거든요. 1년. 네. 제 대안이 징병은 1년, 모병은 3년 해가지고 징모병 혼합제인데 네. 1년 군대 빼려고 일부러 억지로 애 가지겠어요. 우리나라 여성들 이렇게 어리석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임신해야 이제 군대도 면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여성들이 이분 좀 이 젠더 이 갈등 속에서 여혐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시는 건데 여가부 폐지 여성들한테만 물어도 네. 폐지 찬성이 한 40%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60%는 반대잖아요. 그럼. 아니 중립이 있으니까 네. 비슷비슷하고 네. 남자들은 조금 많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가부가 일반 여성 대변을 거의 안 했어요. 윤미향이나 윤지호나 이런 기득권 여성이거나 혹은 보수 진영 공격하기 좋은 여성이 이런 여성들만 주로 대변했지. 그래서 여가부가 일반 여성들을 위한 정부 부처라는 인식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폐지가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가부가 오히려 일을 방해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팔이 의사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여성과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내과, 그죠? 네. 다른 데도 많이 가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분야별로 간단 말이에요. 복지는 여성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성 복지는 복지부가 잘하는 거예요. 네. 경단녀 문제는 노동부가 잘해요. 여가부보다. 예. 근데 이중으로 여가부가 다 걸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만 복잡해지고 꼬이고 오너십도 애매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병 고치는데 더 방해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공부도 많이 된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 여성 하다가 이거 나중에 대선 토론 나가면 공격당할 것 같은데 이거 걱정됩니다. 여성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20대 젊은 여성들은 네. 나는 특혜받기 싫다. 의원님 안 좋아해. 진짜예요. 왜 안 좋아해? 왜냐면 왜 여성들만 군대 못 가게 차별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차별이죠. 자, 5405님께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통일로 접근해야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아까 국정원 얘기도 하셨지만 군 얘기도 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정책도 쏟아내고 공약도 많이 준비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여성 얘기만 나옵니다. 자, 핫해야 되는 하태경 지지율은 왜 이럴까요? 윤석열한테 왜 밀립니까? 어쨌든 특히 청년 세대 네. 국가의 미래가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누가? 하태경을? 네, 그렇죠. 네. 가장 미래 세대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레이스가 좀 지금 검증 과정이잖아요. 네. 윤 총장도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네. 물론 몇 집은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맞는 과정 속에서 또 그분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겠지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저는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보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보관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들 종합을 하면.
대구 아니면 밀란 났다 120시간 이런 좀 설화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 해가지고 네, 실수가. 얻어맞고 크는 거죠. 사실 지금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큰 문제 없이 조금 지금 얻어맞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반기문 총장처럼 네. 좀 얻어맞고 그냥 케어패 당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 프로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맷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맷집이요? 예. 맷집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맷집이라는 게 더 좋은 말로 하면 성찰 능력이에요. 예. 보고 고쳐야지. 비판 받으면서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는지. 네. 근데 윤 총장 지금 보면 저도 뭐 통화도 좀 하고 얘기도 네. 좀 했는데 어쨌든 뭐 기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기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나셨죠?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통화만 요즘 했습니까? 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입당을 할 것이냐 우리 네. 당에 아니면 뭐 최종 후보 단일화 쪽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와서 지지하던 사람 중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 구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원래 다이내믹해요. 네. 그 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예. 그 경선 과정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1% 저처럼 예. 1% 후보에서 출발했다가 네. 최종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표 엄청 지지율이 추락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막 노무현으로 안 된다 예. 해서 이제 정몽준 후보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아닌갑다고 했는데 또 막상 또 잘 되는 수가 있고 네.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정치가 정말 어렵다. 정치 어려운데 지금 1% 하태경이 지금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데 안 보여요. 어쩌실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뚜벅뚜벅 걸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막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보면 이 억지로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네. 예.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대선 1호 공약으로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부 폐지 발표하셨습니다. 폐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좋아합니다. 없애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일단 법무부도 폐지할 겁니까? 법무부 폐지하고 법무행정처로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법무부 업무 중에 90%가 검찰 감독이에요. 예. 90%가. 검찰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예, 검찰 감독이 90%라서 네네. 검찰이 근본적으로 독립이 되면 검찰 감독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럼 법무부의 90% 일이 없어지는데 네. 법무부 존재할 이유가 없죠. 10%는 법제처랑 합치면 돼요. 일리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일리 있습니다. 폐지를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른데 폐지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뭐 교육부. 교육부도 폐지요? 왜냐하면 교육부는 이게 이제 초중고는 지방교육감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남은 게 대학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학 권한도 그 지방으로 넘겨주면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교육부 폐지는 이거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 자, 교육 정책은.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 오래 하셨고 국방 관련 전문가인데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부는 지금 보면 총체적 기강회의다. 내가 그 정치하면서 네.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네. 이라크 파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 거기 가서 우리 병사들 네. 정말 사랑하고 네. 위해주고 네. 그런 장면이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가서 와락 안고. 안 왔던. 네. 근데 문 대통령은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덴만 영웅들이잖아요. 청해부대가. 네네. 우리 병사들 안아주라고요? 코로나에 그렇게 당했으면 네네. 정말 애절한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밑에 사람들한테 화나내고 사실 국군 통수권자가 본인이에요. 근데 사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보다도 네. 아무튼 좀 우리 병사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 그런 느낌은 안 주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는. 그래요?
양재국님께서 법무부 없으면 검찰 누가 감독합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인데 네. 검찰 독립의 핵심은 인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렇죠. 직선제를 해서 지자체. 그래서 이제 제 대안은 네.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국회한테 있으면 네. 어쨌든 독립이 안 된다. 네.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미국처럼. 네. 3447님께서 왜 국회는 없애자고 안 합니까? 국회의원 나이들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제 합니다. 국회의원도 많이 줄이자고 했죠. 제가. 그거 줄이려고요? 어느 정도요? 제 소신은 한 200명만 있어도 돼요. 200명만? 예, 네. 300명인데. 네. 일단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작은 보시면. 정부는 아니고 유능한 정부지. 그래요? 그래서 일 못하게 하는 네. 교육부가요. 우리나라 교육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네. 옛날식 교육, 제때 교육이나 우리 네. 자식 때 교육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데도. 교육이 가장 안 바뀐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교육부가 무슨 보탬이 되는지 우리나라 아니, 교육이. 그렇다고 폐지 이런 거는 허경영 씨나 아니,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네. 폐지가 아니라 그 권한을 네. 지방으로 주면 거기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더 좋은 거는 또 다 따라 할 것이고. 네. 그게 진정 교육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교육부가 교육 발전에 지금 질곡이 돼 있어요. 족쇄가 돼 있어요. 네, 뭐 무슨 말인지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또 동의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자, 교육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수시 폐지해야 된다, 사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어요. 저는 수시 정시 이거는 좀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고. 예.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건 발표 안 한 공약인데 네. 제 교육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전 국민들한테 AI 과외교사를 다 붙여주겠다. AI 과외교사요? 네. 어떻게요? AI 지금 교육이 엄청 네. 발전해가지고요. 네. 1대1 교육을 시켜요. 예. 이 AI 과외교사는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해줘요. 쉬리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 수포자, 수학 포기자 네. 해결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확인된 거로. 근데 돈은 또 별로 안 들어요. 예. 전 학생, 초중고 모든 학생들한테 AI 과외교사를 다 붙여주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멘토들, 네. 그러니까 부담임 같은 거죠. 네. 학교에 부담임 한 2명씩 뽑으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네. 학업 성적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좀 집중적인 고민을 할 때다. AI 교사를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정부. 네. 예.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재밌는데. 재밌다고요? 네, AI 과외교사랑 예. 해보니까 네. 그냥 선생님은 여러 명을 하니까 예. 1대1 맞춤형 교육을 못 하거든요. 네. AI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출하면 안 돼. 가출할 것 같은데. 0413님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신선합니다. 듣다 보니 옳은 말입니다. 얘기합니다. 김정우님께서는 하태경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만 아는 게 없겠어요. 다 폐지돼서. 그런데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20세기 과거 유물들을 예. 많이 좀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민주당 후보들 지금 경선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크게 흥미는 없는데. 크게 흥미 없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씨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씨가 된다는 얘기는 좀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의외로 이재명 그 지사한테 좀 실망한 거는 네. 기본소득이 대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주장창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본이 그분의 대표 이미지예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등등.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대표 공약이 아니다. 하지만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대표 상품을 바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양반 진짜 이제 럭비공이다. 국가의 미래를 그냥 한순간순간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아무튼 그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꼼꼼하게 하시다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견제구를 하나 딱 던지고 갑니다. 하태경 의원님, 저는 얘기를 좀 나눠봐서 그래서 생각도 알고 어떻게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지도 아는데 일반 국민들이 하태경, 정치인 하태경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하태경 잘 모를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여가부나 여성 관련된 젠더 얘기만 나오고 그분들한테 나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다. 나 왜 대통령이 되려 한다. 한마디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실 지금 자식들 문제예요. 네. 우리 자식들. 예. 부모들도 다 우리 자식들 고민을 해요. 네. 미래가.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자식 세대를 벼락거지로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코인 그런 걸 해야만 그 미래 감당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됐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혼도 못해. 네. 그죠? 취직도 못해. 특히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망친 게 지금 20, 30대다. 20, 30대 미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상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를 우리 자식 이렇게 당연하게 말해요. 당연히 못 살 것처럼. 네. 이런 게 상식이 된.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 이런 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성장 충분히 가능하고 네. 자식들한테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목표는 네.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네.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는 네. 그런 세상 만들겠다. 아니,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저건 너무 심합니까? 네, 네. 추석이나 설날 돼봐요. 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맨날 싸운다고. 자, 그런데 지지율 1%인데 30의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하루에 1%씩 올려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정치가 벼락치기가 없고 네. 그냥 제 비전 가지고 네. 이렇게 방송 자주 나오고 네.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네. 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벼락치기로 정치는 안 됩니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어렵습니까? 윤 총장도 이제 앞으로 검증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네. 달린 거죠. 지금까지 청년들의 희망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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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부러지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진실은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김경수 지사가 오늘 마지막 말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처음 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을 때 악의적인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결국 돌고 돌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진실이 드러나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드루킹의 무자비한 댓글 조작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건 이면에 그럼 과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적 여론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물론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고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댓글 조작이 물론 김경수 지사는 본인은 이제 개입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드루킹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런 댓글 조작은 사라져야 된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재판 5분 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일 올림픽 대표팀 축구팀의 김학범호가 뉴질랜드하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국민께 좋은 결과를 지금 너무 더운데 시원한 뉴스들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좀 국민들 속 시원하게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끝장 토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대담이더라고요. 대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없었어요. 양당 대표가 나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덕담들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네.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대선 주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두 대표가 다 성공적으로 뭔가 본인에 대한 지도부의 리더십들을 보이고 싶은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토론은 서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격려하고 덕담하는 그런 화합의 잔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저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막 광고 홍보하고 이런 거보다는 너무 좀 뭐 싱거웠다 표현할까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한 건 그런 거예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캐시백 같은 게 그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캐시백 같은 건 좀 줄여야 된다. 그걸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그거 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거 좀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뭐 좀 평등하게 나눠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봐서 좀 잘 진행돼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둘이서.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때려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어떻습니까? 당명만 빼고 모든 걸 바꾸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들로 혁신적인 내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뼈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옹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뭔가 날카롭게 서로를 향한 이런 대결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디 지역을 가면서 계속 화제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네. 가서는 굉장히 또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 120시간 노동 이거는 또 그 단어만 볼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아쉽죠. 그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네. 전했던 내용들인데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억가라고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억지로 비판한다는 말의 줄임말. 네. 이걸 뭐 이준석 대표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번 7월부터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중소기업들 갖고 있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걸 딱 120시간 따갖고서는 옛날 얘기들까지 끌어가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걸 좀 넘어가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놀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 아니고. 일주일 동안 120시간 열심히 게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주일 동안 120시간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일을 일하면 24시간이고 한숨도 못 자고요. 6일을 일하면 20시간이고 7일을 일하면 17시간이에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 업체라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게임 개발을 해서 120시간을 일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게임 업체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자신의 입장을 담아 설명해야 되는데 그 120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병민 의원 네. 이 얘기를 여당 후보가 하면 언론에서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요?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죠? 글쎄 이게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예. 120시간을 뽑아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 언론에서 지금 아마 포털에 일론 머스크 120시간을 검색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한 주에 120시간씩 일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도 120시간 더 일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슈비츠 나오고 아우지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거에 대해서 윤 총장도 그런 발언은 아니었을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SNS에 엄청나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에 오세훈의 부의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부의 논란 나왔을 때 와 선거 끝났다 망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을 또 굉장히 위트 있게 승화시키면서 쫙 선거를 반전을 갖고 왔잖아요. 윤 전 총장이 내가 들었던 얘기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 하고 대신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제대로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냈는가 얘기하면 어떨까? 김병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병민 의원이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120시간 문제는 본인이 했던 말이고 그 말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는 검증받아야 되고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예전에면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넘어간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동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장 지금 현재 노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택배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반대 성명도 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증이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선 후보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제대로 노동정책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법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구제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그 인권 뭘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넓혀놓으면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3982님께서 윤석열 후보 인터뷰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좀 반말이 일상적인 것 같아 화나기도 합니다. 인터뷰 자세도 대통령 후보자 모습으로는 좀 실망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캠프에서 이렇게 조금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윤 전 총장이 처음 정치 출마 선언했을 때도 도리도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고쳐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투 습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전에 청취자 얘기 주셨던 것처럼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대신 이 말이 또 너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께 친화적인 느낌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절을 잘하는 게 정치인 특히 대권 주자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또 밀란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대선 후보는 본인이 어디 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언론에 조명을 받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파장이 올까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현재 말하는 거나 태도가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김병민 같은 사람을 좀 불러서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좀 바꿔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김병민만한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왜 연락 왔습니까? 저는 주진우 라이브에 집중하려고 시간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전화가 안 올까요? 박영주님께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잠 안 자고 열일하시겠네요. 이렇게 또 보시는 좋은 분도 얘기네. 있네요. 120시간. 비꼬는 겁니다. 그런가요? 이슈 티키타카는 잠시 후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년 전 태훈이는 삼형제 중 막내로 모두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두 형이 그랬듯 태훈이도 그저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기만을 바랐는데요. 현실은 그 바람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태훈이는 안면 외소증과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두 형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5 식구가 마음 편히 웃어볼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터널을 헤매는 태훈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서인 내일도 폭염이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걷히면서 볕은 더욱 강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라 북춘천의 경우 36.1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35.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제주와 독도가 26도, 부산 25도, 열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대구, 울산도 24도 안팎으로 열대와 못지않은 무더운 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과 청주, 춘천, 광주 등은 36도, 고양과 화천, 양구 등은 37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제주도 지방에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35.8도까지 올랐고 춘천 35.7도, 광주 35.1도, 서울 35도 등 서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BTS는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박해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주의를 당부하자 중국이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8748님께서 원래 검찰 출신들은 사람 불러다 윽박지르는 일 평생 해왔기 때문에 태도 말하는 게 정제돼서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8588님은 전후 내용상 별 문제 없는 발언 침소 봉대하면서 깎아내린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463님께서 티키타카 우리 애들한테 가끔 들려줍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언변을 느끼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김병민 지금 선호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 대권 캠프에서는 부르지 않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약간 이재명은 조금 버티는데 윤석열의 하락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 이낙연의 상승세도 보이고요. 하태경 안 핫합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김병민 의원. 여기에 빠져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네. 대통령이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했던 이낙연 후보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비례해서 빠지죠. 네.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에 비해서 지금 약간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관심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부를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거든요. 이런 측면이랑 문재인 정부랑 가장 강력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게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정부의 실망에서 빠졌던 나름대로 지지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승과 함께 또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일부 흘러가는 모습도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한국일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훨씬 많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네. 이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는 겁니다. 네. 4.7 보궐선거 이후와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를 지금 가장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이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너무 윤 전 총장한테 기대고 있는 게 많아요. 네. 같이 무너지잖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자각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윤 전 총장 어차피 밖에 있을 거고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윤 전 총장만 의지하고 계속 보호하면서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지금 동반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지율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밖에 있는 후보인 거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후보를 길러낼 수 있는 털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된다.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윤 전 총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입당할 때까지는 자각론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예컨대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통일부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국민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헛발질 소위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가부 폐지 거기다가 여성들 임신 출산하면 군대 빼주겠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성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대선 주자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의 공약들을 바탕으로 경쟁을 하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 후보가 인수위를 거치면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당대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당의 입장과 당론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고 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과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사건 두고서는 피해 호소인 등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여가부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대통령 주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연으로 좀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전체적인 파이를 높이는지 키우는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권 진영 전체에 대해서 이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줄어드는 건지 이거를 먼저 봐야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선 주자들이 나가서 적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당의 입장은 가능한 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게 저는 한 가지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는 대선 관리 잘하고 대선 후보들이 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리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대선 후보들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는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본인이 대선 후보처럼 움직이다 보면 다른 대선 후보가 뜰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7617님께서 국힘은 이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건가요? 확실해 보이는데 대선 후보 1, 2번 다 외부 인사이니 아니죠. 지금 2번은 지금 들어왔나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당내에서 조금 어떤 평입니까? 일단은 당에 들어왔으니까 반갑게 환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라가면서 누군가의 지지율을 뺏어갈 거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혹시 하태경 의원은 뭐라 안 하던가요?
무슨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안 하고 계속 폐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저는 불편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홍준표 의원, 네. 두 번째가 유승민 의원. 네. 하태경 의원 아직 지지율이 조금 많이 못 미쳐 있으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좋은 미담들만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재형 원장이 갖고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 상간에 최재형 원장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상관해요. 지금 정치 15일째 초보인데요. 정치 초보인데 네. 이분 정치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 윤석열 전 총장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마다 논란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고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댓글 수사할 때부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임명되고 조국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7, 8년 동안 살아왔던 행적이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최재형 원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처음에 보여주는 한 2, 3주 동안의 본인의 행보와 메시지가 네. 모든 인식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초기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일 모레 도쿄올림픽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일 취소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고심에 찬 결정이었겠죠. 본인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참모진들의 얘기들이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임하는 내내 한일 관계가 너무 꼬여 있었잖아요. 마지막 순간 우리 선수들도 응원하면서 가서 꼬인 관계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일본의 소마공사가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대통령이 숙고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빙병미 의원이 바른 말 하셨네요.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일본의 저런 태도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괄 공사라는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또 취소했던 이유는요. 그것도 논란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예 회담 성과를 주지 않겠다는. 주지 않겠다는 거 15분 만나고 보내겠다는데 그걸 왜 갑니까? 가서는요. 들러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갔다 와보세요.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들러리 서로 갔냐. 무슨 성과도 없이 왜 하느냐. 회담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미리 다 사전에 협의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건데 회담에 대한 성과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조금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또 현명한 방법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최지봉 교수님, 김병민 비대위원님, 전 비대위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를 또 뛰었다 오셨어요? 참 최근에는 무슨 일로 바쁩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경선 둘 다 양쪽 당이 네. 과열되고 있어서요. 네. 제가 출입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관심 갖고 보고 후보를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자들이 또 나눠서 맞지요? 네, 김민아 맞습니다. 기자는 어떤 후보? 저는 맡았어요? 약간 총괄 형식으로 네.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 엄청 높은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높은 네. 사람이구나.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참. 마크맨도 다 저희도 있고요. 네.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아마 기자들이 다 전부 최종 후보를 쫓아다니느라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으니까요. 10여 명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구 갔네요. 맞습니다. 대구에 대한 그 러브콜이 정말 그 주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 대구 동산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전날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녀간 곳이어서요.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연결지어서 철성연대 이렇게 이름 짓고
두 사람이 이제 공동 행동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치권에서는 뭐만 이렇게 엮으려고 철석연대요? 네, 해석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이름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철석연대인데요. 동선이 겹쳤다고요? 맞습니다. 안 대표가 그 지난달 25일 이후에 또 한 달여 만에 다시 대구를 찾은 건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갔던 곳을 이렇게 집어서 다시 다녔습니다. 역시 그 의료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두 후보 모두 이제 매진을 했는데요. 비슷한 그 제3지대라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행보가 조금 관심을 같이 받고 있고요. 둘이 지금 관심사가 좀 같습니까? 그런데 같이 좀 행보를 같이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입니까? 맞습니다. 또 대구하면 보수 텃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그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둘 다 이제 국민의힘과 제1야당이죠. 입당과 합당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공유도 하고 네. 같이 행보도 보이면서 뭔가 그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를 윤 전 총장한테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상황을?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어제 오늘 이제 연속으로 지금 합당 논의 그 실무 협상단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 대한 그 디테일한 사항까지 합당 논의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윤 전 총장 캠프에다가 이제 이걸 전달을 해주면서 같은 편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네. 조금 위기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윤석열 총장한테 좀 매달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예. 또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편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인지 또 윤 전 총장도 국민의당이랑 같이 이제 좀 호흡을 맞추는 모습.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을 못 때리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애써 무시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좀 삼각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윤 전 총장 옹호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 윤 전 총장이 대구 가서 좀 많이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예. 그 대구가 아니었으면 뭐 밀란이 일어났을 뻔했다 이렇게 좀 지역 색깔을 네. 정치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 지역 발언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문제였고 또 그 병원에 가서는 뭐 미친 소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기자들이 안 대표한테 그 대구 밀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었더니 뭐 K 방역, 백신 수급 문제 이 두 가지는 다 국가의 실력인데 우리나라 국가 그 정부가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동조를 해줬습니다. 저 윤석열 후보가 대구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뭐 거친 발언을 했는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인으로 선을 넘은 발언을 한 건가요? 사실 저는 윤 전 총장이 처음에 딱 그 정치 진입을 했을 때 중도층까지 다 아우르겠다고 하면서 입당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대구 갔을 때 했었던 발언은 좀 의아한 거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계속 지금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보수 지지층의 입맛에 딱 맞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지적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지지율 그리고 인지도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발언을 세게 해서 그 지지율을 다시 올려보겠다 이런 심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하고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좀 삐걱대는 모습인데요. 무슨 발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발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잘 안 옵니까 피드백이? 일단은 무슨 이렇게 문제거리를 보도를 했을 때 반론을 실어주는 건 당연히 언론사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것조차 전화도
통화를 하면은 잠시만요 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주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했을 때도 잠시 후에 뭐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깜깜무소식인 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기자들이 삐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애써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해석에 도움이 안 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그 정책, 어떤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네네. 캠페인 공식 입장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좀 느리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좀 감각 있으신 분을 빨리 영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기자들도 하고 있군요.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 소통을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무섭게 좀 따라붙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서 온라인으로 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김민아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장 강점은 지지율과 인지도다. 네. 인지도를 빨리 높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기사에다가 최재형 전 원장의 기사를 쓰는 것과 윤 전 총장 기사를 쓰는 게 그 몇 명이 보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SNS를 개설하신 것 같은데요. 또 정치인들 하면은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생활 밀착형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최 전 원장도 뭐 파마하는 모습 사진 찍어서 올렸고, 탁구 치는 동영상, 그리고 커피 내리는 사진 이런 거 올리시면서 좀 인지도 올리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아들도 SNS에 등장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경우에는 2명의 아들을 입양한 분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전날에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입양하는 문제를 좀 언급하는 게 입양하신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더니 아드님이 직접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저는 뭐 처음에는 고아라는 점이 부끄럽고 속상했지만은 오히려 이거를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위하는 척하면 가식이나 가면으로 느껴지지만 저처럼 고아였던 아이들이 아픔은 공감할 수가 있고, 아빠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충분히 그런 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사실 그 정치인의 가족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윤 전 총장 가족들은 노출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다른 쪽에서 노출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좀 문제 지점에서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약간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가족들을 많이 이제 좀 띄우는 것 같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무튼 가족들을 막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 차스, 아빠 차스도 막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아내분이랑 같이 봉사활동 일부러 나오시는 것 같고. 네. 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대선판 참 재밌습니다. 여기가 가족들로 지금 돌파하려고 한다. 여야 상임위 배분 문제 지금 국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이 상임위 문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바뀐 지 거의 100일이 돼가고 서너 달이 됐는데. 근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논의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어서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거의 4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모두 받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세운 것 때문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못 준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병석 의장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여름 지나면 예비 경선에 들어가고 또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이렇게는 갈 수 없다라는 그 취지로 계속 좀 둘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가져와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2차 네네. 추경 언제 처리됩니까? 네, 이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결소의 논의 결과를 보면서 합의하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좀 흔들리고 있고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와서 조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당 내에 있던 대선 주자들은 전혀 이렇게 맞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좀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는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지난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하락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입당은 안 했지만 어쨌든 좀 연동이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대안, 제2의 어떤 주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깊은 것 같고, 그래서 최재형 원장 좀 띄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변이 좀 들썩거린다면서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저한테도 많이 들리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 오 시장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 국민의힘 안에서 주자가 없을 경우에 카드로 뭐 어쨌든 땡겨서 이 사람 나가야 된다라고 좀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자가 너무 많잖아요. 열 몇 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석열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10명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정리가 되고 아무도 없으면 오세훈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너무 생각입니다. 많아서 못 나온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정치권은 또 네.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창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 중도청을 보고 가야지 지금처럼,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는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많은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여의 하류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도 신월 나들목을 가기 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노들로 성산대교 방면으로는 여의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사고가 많아서 지금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김포 부근에서 송내까지 15km 정체되고 있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부터 청계터널까지, 다시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721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한 주 바쁘셨어요? 어떤 재판으로 바쁘셨습니까? 네, 재판이 지금 요새 코로나 쉬고 때문에 조금 있어요? 정지됐습니다. 변경되고. 네. 수도권 좀 쉬어야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휴정 기간이에요. 네. 법정이. 예. 그래서 약간 재판만 보면 한숨을 돌려야 되는데 재판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일단 두 가지였는데요. 네.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 2년 확정이 됐고, 공직선거법 부분은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댓글 조작, 이른바 그 킹크랩, 그것을 알았느냐, 네. 그것을 공모를 했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 2심까지 인정했던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2심에서 변호인 측에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네. 닭갈비 영수증 같은 걸 제시하면서 포장한 거다. 네. 그래서 직접 먹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뭔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전개가 됐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나왔고, 오히려 김경수의 증언이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보다 훨씬 믿을만하다.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됐는데 문제는 그거를 2심 법원에서도 크게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고요. 네. 2심 법원에서 오히려 로그 기록, 로그 시간하고 그 이후에 보고했던 게 있어요. 그 경공모 회원들한테. 네. 김 지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시연을 했다. 보고 자료 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사실심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을 주목했는데 공모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뭐 사실심 뭐 판단은 항소심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확정 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은 항소심까지만 하는 거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데 이 공동정범일 경우에 이 공모라는 것은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서 과연 이 사건의 공모가 제대로 판단이 되었는지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가 2번 만났어요. 의원실에서 1번, 그리고 그날 산채에서 2번. 네. 2번 만에 여론 조작을 완성했다고요. 그리고 2심에서 나가는 길에 악수하고 인사했다. 네. 그게 공모의 증거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나가면서 인사해야지 나가면서 욕합니까? 싸웁니까?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모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묵시적인 공모 관계의 경우는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 예를 들어서 업무상 상호관계인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뭐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인다라든지 이 정도로만 해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드루킹과 이 김경수 지사가 2번째 만났다는 거예요. 2번째 만났는데 허락을 해주시면은 하겠다.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허락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이 공모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김동원 씨의 주장이 지금 그 판사님들한테는 그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죠. 공모라고 본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2심에서 어느 정도 좀 제기가 됐었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2심 법원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는 공모 부분은 사실 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알았다면 소극적으로 공조를 했고 공모한 것이 아닌가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 판단이 위주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는 걸 보입니다. 2심에서 김동원 씨의 옥중 노트에서 김경수를 주범으로 이렇게 해야 죄가 줄어든다 이런 그 노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닭갈비 영수증이 나와서 이 김경수의 알리바이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판단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저희도 닭갈비 영수증 상당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주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영수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 특검이나 드루킹이 주장했던 거는 결국 닭갈비를 그 식당에서 먹고 와가지고 7시부터 시연회를 한번 하고 8시부터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다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갈비를 포장해 왔던 게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봤다라는 시연했다는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 사무실에서 먹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완전 달라지죠. 예. 막 이게 2심 법원에서 많이 주목을 했다 그러면 뭔가 드루킹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판결에서는 빼버렸어요. 네.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결정이 났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을 합니다. 사실적인 부분은 최대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법리적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8393님께서 업무방해인데 왜 피선거권 제한을 받나요? 7년 피선거권 제한됩니다. 5년이죠. 이제 2년 살고. 네네. 이게 이제 실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실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별도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만 피선거권 제한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진짜 닭갈비 사장님을 부르자고 한 거는 법원에서 직접 한번 불러서 신문을 해보자라고 했다는데 불러서 신문을 해봤는데 그 기존에 있던 기록과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거면은 굳이 법원에서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판사의 영역입니다. 판사계의 영역입니다. 2123님께서 경남 도민입니다. 경남도지사는 제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자, 이어서 이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피소됐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사건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아니고요. 네. 형식적인 부분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하고 다른 범죄를 따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뭉뚱그려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해서 공직선거법하고 이 다른 정보통신법 위반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선고하라면서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신현희 씨는 구속됐었죠. 어떤 혐의였죠? 이분은 본인이 당시에 그 직원들의 포상금이라든지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거 횡령 관련해서 1심에서는 3년을 실형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6개월 줄어들어서 2년 6개월 선고받아서 다 복역을 지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 별개의 사건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이제 항소심으로 가서 벌금형이 얼마가 나올지 다시 정해져야겠죠. 네. 근데 이분은 공무원에 계시면서 이게 항변이 과연 되는지 자기가 공직자로서 오히려 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더 깊은 반성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에 봉사했던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항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본인께서 이분이 문 후보를 가리켜가지고 양산의 빨갱이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세월호 책임도 문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분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의 글을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상한 분의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좀 근데 이게 인용한 한두 건이 아니고 무려 몇십 차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처음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이런 문자를 정말 수도 없이 주고받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러냐.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분이 공직에 공적인 마인드가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긴급 공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에서 59세 그러니까 62년에서 71년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대국민 안내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20시부터 7월 24일 토요일 18시까지 50대 연령층 누구나 예약해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20시 개통 직후에는 접속 지연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NCVR KDCA go.kr 그냥 인터넷에다가 치면 돼요. 백신 치면 나옵니다. 백신 예약 이렇게 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직접 관련된 의혹인데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이 소윤이라 알려져 있는 대윤 소윤의 윤대진의 친형입니다. 2012년 당시에 이 사람이 뇌물 같은 걸 받았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조사를 받다가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많이 기각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본인이 외국으로 도피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몇 년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는 도망갔는데 도망갔다 온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더니 무혐의였습니다.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가장 지금 주목받는 부분은 이 윤우진 씨가 최근에 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스타파에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당시에 자신의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석열 전 당시 부장이다, 과장이다라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결국 이렇게 만약에 소개를 했다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가 변호사 누구 소개해라 이거 대단히 위험한 특히 같은 직장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특수부장이었어요. 특수일부장이었습니다. 그렇으면 옆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한다. 이건 변호사법의 위반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문제되는 거는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회 당시에 뉴스타파 보도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로 내가 소개해줬지라는 목소리가 방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임을 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느냐. 선임을 시켜줘야 문제가 되지 법적으로. 선임을 시켜준 건 아니다라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 답변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윤대진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가면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뭘 그런 걸 관여했겠냐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죠. 예, 그것도 보도가 됐죠. 윤대진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다. 예. 보호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바로 자신이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윤석열 선배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이남석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우진 씨가 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감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착하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수도 있는데 네. 기자 질문에 답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고주고대로 다 답을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주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대권가도를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취재했던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가 작년 취재 자체는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12월에 됐던 취재를 거예요. 한 것이고 좀만 미뤄달라. 그리고 이 취재를 할 당시에는 자신의 하소연을 한참 하다가 하소연을 하면서 언론인 몇 명한테 돈 줬네 뭐 했네 이런 다 얘기해버렸어요. 얘기하고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치명타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막 많이 생각했던 기보다는 이미 이제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보도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아니요. 윤우진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세무서장이었는데 저도 이름을 알아요. 저는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 관계자들 또 정관계자들을 다 모여다가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골프 치게 하는 저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노회한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그렇죠. 굳이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이면은 이제 검찰총장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윤 전 총장한테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일단은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라는 식의 어떤 얘기여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고도의 무슨 안티작전인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좀 궁금하게 봤습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범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등이에요. 뭐 여러 가지 범죄가 됩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수조 원의 몇천억이죠. 손해를 지금 끼쳤던 상황인데 주범격인 대표 김재현 대표입니다. 징역 25년을 받았고요. 옆에 이제 뭐 이사 등 뭐 주주 등 이 사람들도 각각 3년에서 10년 정도의 실형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뒤를 봐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쪽 부분은 수사가 안 됐습니다. 전혀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한 부분은 딱 그 부분입니다. 금융을 파는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냐 없었냐. 왜냐하면 공공 매출 채권 같은 거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팔았다가 피해를 지금 입혔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특경법상의 사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금융당국도 문제가 되고요. 뭐 금융감독원이나 검찰도 문제가 되고. 금융당국이 제일 문제죠.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포착했으면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편의를 봐줬던 측면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름 경계대에서 양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주 큰 역할들을 한 게 아니냐 이현재 부총리라든지 그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더 일찍 더 수사가 진짜 이나마도 이 특경과 사기 그리고 이 자본시장 교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더 일찍 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는데 한 번 무혐의를 받고 나서 그래서 더 커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커지고 이제 왜 이 무혐의 수사는 받았어. 왜 잘 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고소가 2번 됐거든요. 처음에
전 대표 이혁진 씨죠.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었어요. 네. 이상하다. 네. 자기가 이제 자기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김재현 등등이 오면서 이상하게 거짓말로 채권 파는 것들을 발견하고 고소를 했던 이것도 사실은 각하처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했는 것도 네. 불기소 됐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많은 투자처들이 이걸 믿게 됩니다. 네. 시중에서 아사히라든지. 소문들이 좀 났었어요. 옵티머스 수익률이 괜찮은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소문이 났는데 검찰에서 각하 무혐의 불기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가 더 일어났고 특히 그 이후에 그래서 피해가 커졌잖아요. 그 이후에 소액 투자가 상당히 전파진흥원은 고소해놓고 빠졌습니다. 나중에 네. 손해 안 보고. 예? 전파진흥원 1,000억인가 많이 넣고 빠졌는데 돈 받아가고. 돈 받아고 나머지 소액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25년 받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옵티머스를 누가 합니까? 누가 옵티머스를 삽니까? 금융 트랜스포머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로봇 근데 같아요. 은행에서 이거 좋다. 이거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샀고요. 그렇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에서 바로 수사만 잘했어도 금융당국에서 바로 감시 알람만 켰어도 이 정도의 피해는 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고소를 했을 당시에 이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를 하면서 놓은 거가 뭐냐면 이 전파진흥원 손해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어떤 법리라든지 이런 어떤 금융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조금 그래도 최소한 이해가 되는데 누가 이 와중에 봐주고자 했거나 네. 특히 지금 우리 이른바 모피아들이 개입됐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판결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혹시나 이 검찰 수사의 물꼬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라도 책임 추궁이 돼야 되겠죠. 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이 펀드를 은행권에다가 맡겨가지고 팔게 했는지 누가 허가를 내줬고 문제가 있었던 걸 누가 봐줬는지. 그렇죠. 그 금융당국도 그걸 알면서 됐다면 책임을 져야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 부실 채권인 것들 금방 파악이 가능한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금 팔리지가 않아요. 공공매출채권이 팔립니까? 네. 그러니까요. 거짓말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나 이제 안전한 데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부실 채권은 인수하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한 거죠. 사실은 완전 딴짓한 거죠. 딴 거 이거 뭐 공공매입채권 한 게 아니고 건설회사 인수하고 네. 다른 무자본 M&A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앉아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앉아서 했어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그 자체를 그 금융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금융감독원인데 펀드를 그렇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건데 왜 인지를 못했냐 아니면 인지를 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됐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들이 많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정리가 돼야 돼. 프로포폴도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삼바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 승계 관련된 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한다 해가지고 과연 모든 어떤 형사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뭐 제가 만약 이재용 측이라 그러면 빨리 판결 선고를 받고 사면 받는 게 사실 맞죠. 아니면 빨리 받고 가석방 받아야 되는데. 확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지 이제 않을까. 시작했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부인했고 지금 재판 자체가 올해까지는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가석방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돌아야 되는데요. 또 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삼바 관련해서가 그 승계 관련해서가 더 이게 문제가 큰데 여기서도 법정 구속되면은 더 두 번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 상태 때문에 성모병원이 이제 서울구치소랑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 지금 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또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갔을 때 오랫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4년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진짜 오래 네. 있기는 오래 있었거든요. 이명박에 비해서는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1년도 안 있었는데 1년 조금 더 이명박 있었나요? 전 대통령은 1년 조금 넘었고요. 이제 저는 오래 있었다는 게 그 형 기간이 아니라 병원에 오래 있었다. 그렇죠. 아니, 감옥에 있는 수로 따지면은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청 오래 있었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명박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 같지는 않지만 네. 건강 상태 때문에 이제 일단 나왔는데 나오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네. 병원에 오래 있습니까? 네. 병원에 오래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네. 건강 상태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도 위험도 있고 그래서 네. 병원에서 더 이렇게 오래 머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판도 또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별히 8.15 주변에는 또 많은 일이 특사가 있잖아요. 그때 또. 어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재판 5분 전 박지훈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마크롱만 참석, 도쿄올림픽 사실상 산산조각, 한국 때리기로 발버둥,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제목에 뭐 사실상 산산조각이라고 들어갔는데 산산조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자극적으로 단 것 같은데 일본 도쿄올림픽 내일 모레 개막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지금 도쿄를 덮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림픽 그 광고를 하기로 돼 있던 도요타가 광고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NTT, NEC 등 일본 주요 기업들도 올림픽 광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외교에도 적신호가 켜졌고요.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는 거의 80개국 정상들이 자리했는데요. 이번에는 몇 사람 안 간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말고는 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조금 힘겨워지자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두고도 한국 정부를 계속 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길기 사건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하자 한국을 지금 때리는 거, 이게 예전부터 일본의 전술이기도 했어요. 임진왜란이 일본 내에 난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온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랬었는데 아무튼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마크롱은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죠. 네, 맞히셨죠? 세계 최고 부자 베이조스 우주여행 성공, 난 570번째 우주인.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관광 다녀왔는데요. 9일 만에 제프 베이조스 최고 부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100km 이상 고도까지 비행해서 우주에 다녀오는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동생 마크와 그리고 82살 할머니인 윌리 펑크, 그리고 18살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과 함께 우주에 날아올랐다 왔습니다. 펑크는 아시죠? 1960년대 나사 우주비행사 시험에서 1등으로 통과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이 젊은 청년은 누구야? 물리학을 전공하는 데이먼이라는데 이분은 돈 내고 갔답니다. 첫 유료 고객이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주 관광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베이조스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자꾸 긴장되냐고 물어보는데 긴장 안 됐고 흥분되고 궁금했다. 그러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경쟁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주로 가는 길을 딱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들도 우주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투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시간에 11cm 간 거야. 1년 전 가출한 거북이 900m 밖에서 발견.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맥시라는 영국의 거북이가 있습니다. 14살 먹은 거북이인데 잉글랜드 남부 윌트셔에서 집에서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출하고 1년 만에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900m 떨어진 들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900m 앞으로 집을 찾아왔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속 11cm의 속도로 이렇게 도망가다 걸렸다. 이 빠삐용 거북은 도망가다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맥시의 머리 부분에 칩을 심어 놔가지고 주인님을 금방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거북이,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저력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속 11cm씩 전진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북이의 힘 믿습니다. 네. 거북이의 주인공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마크롱 햄버거 세트 챙겨가세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멈추리